사또 나으리, 저 뚱보 계집이 떡에 녹을 넣었나이다. 관아 마당에 울려 퍼진 미곡상 김씨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 꿇은 뚱뚱한 여인 춘희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밥도둑이라며 새어미에게조차 버림받았던 그녀는 이제 독살범이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사형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수된 증인들이 모두 춘희를 가리키며 저것이 독을 넣었나이다 라고 외쳐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춘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녀가 직접 떡을 만들어 보이겠나이다. 그리고 이 코와 이 혀로 모든 재료를 구별해 보이겠나이다. 관아 마당 한복판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광경. 뚱보라 놀림받던 그 힘으로 떡매를 천둥 소리처럼 내리치고 뚱보라 놀림받던 그 코로 냄새만 맡고 이 쌀은 경기 광주산 햇살이옵니다. 뚱보라 놀림받던 그 혀로 맛만 보고 이 꿀은 지리산 야생화 꿀이옵니다. 하나하나 신의 경지로 구별해내던 그 순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버림받은 재능이 꽃 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밤만 축내는 것 같으니 썩 꺼지거라. 한겨울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새어미 박씨가 춘희를 밖으로 내몰며 차갑게 외쳤습니다. 춘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으나 박씨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 춘희가 10살이었을 때. 때는 바야흐로 조선 숙종 시대였습니다. 한양에서 10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에 춘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상민이었으나 마음씨가 착했고 어머니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춘희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물은 어제 뜯은 것이에요. 어린 춘희가 코를 벌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사온 나물을 보고 즉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허허, 그걸 어찌 알았느냐? 냄새가 달라요. 신선한 나물은 풀냄새가 진하게 나는데 이건 시들은 냄새가 나요. 아버지는 신기해하며 나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상인이 어제 뜯은 나물을 오늘 것이라 속여 판 것이었습니다. 우리 춘희는 코가 신통하구나. 아버지는 춘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쌀은 묵은 쌀이에요. 올해 것이 아니에요. 뭐라, 상인이 햇살이라고 했는데. 냄새를 맡아보세요. 묵은 쌀은 냄새가 달라요. 춘희의 말대로였습니다. 상인이 묵은 쌀을 햇살이라 속여 판 것이었습니다. 춘희는 냄새만 맡고 음식의 신선도를 알아냈고 맛만 보고 재료를 구별했습니다. 이 김치는 소금이 부족해요. 조금 더 넣어야 해요. 이 나물은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느끼해요. 아버지는 춘희의 재능을 신기해하며 늘 칭찬했습니다. 춘아, 넌 하늘이 내린 혀와 코를 가졌구나. 크면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어. 정말요, 아버지. 그럼 우리 춘희는 귀한 재주를 가진 아이란다. 하지만 춘희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맛을 너무 잘 알다 보니 맛있는 것만 골라 먹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뚱뚱해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춘희를 놀려댔습니다. 야, 뚱보 춘희다. 저 뚱보가 또 먹고 있네. 춘희는 그럴 때마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춘희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춘아, 울지 마라. 내 몸이 어떻든 아버지는 널 사랑한단다. 하지만 아버지, 애들이 놀려요. 그 아이들은 내 진짜 가치를 모르는 게야. 넌 특별한 아이란다.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춘희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춘희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새어미는 박씨라는 이름의 과부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춘아, 이분이 내 새어미시다. 인사드려라. 예, 아버지. 어미, 안녕하세요. 박씨는 억지로 웃으며 춘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 뚱뚱한 것이 밥을 얼마나 먹어댈까. 집안 곳간을 텅 비우겠구나. 박씨는 처음 춘희를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뚱뚱한 춘희를 보면 당장 쫓아내고 싶었으나 남편 눈치 때문에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박씨가 착한 척을 했습니다. 춘아, 배고프지? 새어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맙습니다, 어미. 하지만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박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셋, 뚱보 주제에 밥을 또 달라고? 참을성도 없이. 죄송합니다, 어미. 시끄러워. 내 아버지 오기 전까지 방에나 들어가 있거라. 춘희는 박씨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춘희는 점점 더 뚱뚱해졌습니다. 그럴수록 박씨의 미움도 깊어져 갔습니다. 저것이 하루에 먹는 밥이면 나는 사흘은 먹겠다. 쓸데없이 살만 찌고 시집도 못 갈 주제에 박씨는 아버지 몰래 춘희를 구박했습니다. 춘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춘희가 20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춘희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으나 병은 너무 깊었습니다. 사흘 만에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춘아, 미안하구나.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춘희는 통곡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박씨도 겉으로는 슬픈 척했으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 밥도둑을 내쫓을 수 있겠구나.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박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춘아, 이리 나오너라. 춘희가 방에서 나오자 박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 무슨 일이시옵니까? 이제 내 아버지도 없으니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구나. 박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미. 넌 밥도둑이다. 내가 하루에 먹는 밥이면 나는 사흘을 먹는다. 어미, 소녀가 잘못하였나이다. 앞으로는 덜 먹겠나이다. 춘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박씨는 귀를 막았습니다. 박씨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썩 꺼져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어미, 소녀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갈 곳은 내가 알아서 찾아라. 이제 넌 내 딸이 아니다. 쾅. 문이 닫히고 안에서 빗장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희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으나 박씨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미, 제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소녀가 잘못했사옵니다.
시끄럽다. 썩 꺼지지 못할까. 춘희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춘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나 이곳에 있다가는 정녕 얼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춘희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행복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춘희는 눈물을 흘리며 눈 내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뚱뚱한 몸이 무거워 한 걸음이 힘겨웠으나 멈추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춘희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눈 덮인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양 성내로 가려 했으나 성문 앞에서 군사들이 들어올 수 없다며 막아섰습니다. 할 수 없이 춘희는 성밖 외곽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고팠으나 구걸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춘희를 보고 저 뚱보가 왜 저 모양이냐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구걸이라도 할까. 하지만 춘희는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구걸을 하면 뚱뚱이가 무슨 밥을 먹냐며 돌을 던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주막 앞을 지나다가 밥 한 그릇만 주시옵소서 하고 애원했더니 주모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썩 꺼져라. 배가 불러 보이는데 무슨 밥 타령을 하느냐. 춘희는 도망쳐 나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춘희는 산 밑의 작은 개울가에서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더 이상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골목길. 춘희는 그곳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소녀가 이제 아버지를 뵙겠나이다. 눈을 감으려는 그때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고.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네.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춘희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춘희의 이마를 짚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얼음장같이 차갑구나. 빨리 데려가야겠네. 할머니는 춘희를 일으키려 했으나 춘희의 무거운 몸을 혼자 들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나가는 짐꾼을 불러 돈을 주고 춘희를 자신의 집까지 옮기게 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작은 떡집이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떡시루와 떡매가 놓여 있었고 안쪽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춘희를 방에 누이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얼마나 굶었으면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할머니는 따뜻한 죽을 끓여 춘희에게 먹였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야 춘희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옵니까? 걱정 마라. 내 떡집이다. 내가 길에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단다. 춘희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몸부터 추스르거라. 할머니는 김씨 성을 가진 분으로 평생 떡을 만들어 팔아온 장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으나 떡 기술만큼은 한양에서 알아주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병까지 얻어 혼자 일하기가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춘희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으며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춘희에게 따뜻한 밥과 반찬을 주었고, 춘희가 먹는 모습을 보고도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아니옵니까? 아니다. 실컷 먹어라. 이 집에선 내가 먹는 걸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춘희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춘희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이를 돕겠나이다.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 하옵니다. 내가 지금은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약한데 괜찮겠느냐? 괜찮사옵니다. 아니, 반드시 보답하겠나이다. 춘희는 할머니의 떡 만드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쌀을 씻고 물을 깃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으나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춘희에게 떡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춘아, 떡은 정성이란다. 쌀을 씻을 때도, 반죽을 할 때도, 찔 때도 모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예, 할머니. 명심하겠나이다. 춘희는 할머니의 말을 새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춘희에게 따뜻한 밥을 주며 말했습니다. 춘아, 넌 착한 아이구나. 하늘이 너를 내게 보내주신 게로다. 할머니야말로 소녀의 생명의 은인이시옵니다. 춘희는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미 박씨와는 달리 할머니는 춘희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춘희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춘희는 할머니의 떡집에서 일하며 떡 만드는 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재고 불을 때는 일까지 모두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춘희의 성실함에 감탄하며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손에 힘이 빠져 떡매를 제대로 들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괜찮아.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런 게지. 하지만 춘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어느 날 양반댁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혼례를 앞둔 집안에서 백설기 20시루를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떡매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주문을 받았는데 만들 수가 없으니. 할머니는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춘희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해보겠나이다. 춘희, 내가. 하지만 떡매는 무척 무겁고 처음에는 힘이 들 텐데 할 수 있겠느냐. 괜찮사옵니다. 소녀가 해보겠나이다. 춘희는 떡매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으나 춘희의 힘센 팔은 그것을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오. 춘희는 떡매를 내리쳤습니다. 쿵. 무거운 떡매가 떡 반죽을 내리쳤고 힘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감탄하며 춘희를 지켜보았습니다. 춘희는 리듬을 타며 떡매를 계속 내리쳤습니다. 쿵, 쿵, 쿵. 떡 반죽이 점점 쫄깃해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힘차게 치는 떡은 처음 보는구나. 할머니는 완성된 떡을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탄력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쳐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춘아, 내 힘이 대단하구나. 춘이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뚱뚱한 몸이 처음으로 칭찬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쌀을 사왔는데 춘이에게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춘이는 쌀 자루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재료를 살펴보던 그때 춘이는 냄새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춘이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할머니, 이 쌀은 이상하옵니다. 응, 무엇이 이상하냐? 이 쌀은 습기를 먹었사옵니다. 그리고 쌀벌레가 있나이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쌀을 펼쳐보았습니다. 정말로 쌀 사이사이에 쌀벌레가 섞여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으나 춘이는 냄새만으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코가 남달랐사옵니다. 아버지께서 신통하다고 하셨나이다. 할머니는 춘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다른 재료들을 가져왔습니다. 꿀, 팥, 쑥, 밤 등 여러 재료를 섞어 놓고 춘이에게 냄새만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춘이는 하나씩 코를 갖다 대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앞에서 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재능이 발휘되었습니다. 이 꿀은 지리산 야생화 꿀이로되 석 달 전에 딴 것이옵니다. 이 쑥은 강화도산이옵니다. 아침 이슬 마르기 전에 딴 것이옵니다. 이 밤은 작년 가을 것이옵니다. 창고에 오래 보관한 냄새가 나옵니다. 할머니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도 모르던 세세한 부분까지 춘이는 냄새만으로 알아냈습니다. 춘아, 예. 혹시 맛도 구별할 수 있느냐? 예, 할머니.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맛도 잘 구별하였나이다. 할머니는 여러 재료를 섞어 떡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춘이에게 맛만 보고 무엇이 섞였는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춘이는 작은 반죽을 입에 넣고 씹어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하자 입안에서 여러 맛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먹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찹쌀 7푼, 맵쌀 3푼이옵니다. 팥은 충청도산이로되 금년 것이 아니라 작년 것이옵니다. 꿀은 조금 부족하옵니다. 반 숟가락 더 넣으시는 것이 좋사옵니다. 소금은 천일염을 쓰셨으나 간이 약하옵니다. 한 꼬집 더 넣으시옵소서. 할머니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선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할머니는 춘이가 말한 대로 재료를 보충하여 다시 떡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떡을 맛보자 할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구나. 할머니는 춘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할미가 이제야 너를 알아봤구나. 할머니, 내 안에 이런 대단한 재능이 숨어 있었다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려댈 때 하늘은 이미 내게 신의 코와 혀를 주셨던 게로구나. 춘이는 그 말에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소녀의 코와 혀가 신통하다고. 그래, 내 아버지는 현명하신 분이었구나. 그분께서 내 재능을 알아보셨던 게로다.
할머니는 춘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춘아, 이제부터 내가 가진 모든 비법을 내게 전수하마. 할머니, 넌 천하제일 떡장인이 될 아이다. 이 할미가 보증하느니라. 그날부터 할머니는 춘희에게 평생 간직해온 비법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약떡 만드는 법, 보양떡 배합 비율, 계절별 재료 선택법 등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춘희는 그 모든 것을 절대후각과 절대미각으로 완벽히 익혔습니다. 한 번 맡은 냄새, 한 번 본 맛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센 팔로 떡매를 내리치며 완벽한 떡을 만들어냈습니다. 석 달 후 춘희는 할머니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그래, 춘아. 넌 이제 진짜 떡장인이로다. 할머니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춘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할미가 죽거든 이 집을 지켜다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니다. 할미는 이미 늙었고 병들었느니라. 하지만 넌 젊고 재능이 넘치지 않느냐. 춘희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평생 할머니를 모시겠나이다. 고맙구나, 춘아. 내가 있어 이 할미는 행복하니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춘희의 떡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병으로 누워있는 동안 춘희 혼자서 떡집을 운영했으나 오히려 손님이 더 늘어났습니다. 춘희가 만든 떡은 탄력이 남달랐고 맛의 균형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이 떡은 정령신의 경지로구나. 떡집 할머니의 손녀가 만든다더니 정말 대단하구려.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 양반댁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김대감댁의 마님이 하녀를 보내 춘희를 불렀습니다. 춘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 떡을 만든다는 춘희냐? 예, 마님. 소녀가 만들었나이다. 대감마님께서 오랫동안 병환 중이시다. 기력을 회복할 보양떡을 만들 수 있겠느냐?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비법이 있사옵니다.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마님은 최고급 재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인삼, 대추, 밤, 잣, 꿀 등 귀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춘희는 먼저 재료들의 냄새를 하나하나 맡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이 인삼은 금산산이로되 6년근이옵니다. 기력 회복에 좋사옵니다. 이 대추는 경상도산이옵니다. 단맛이 강하니 적당히 사용하겠나이다. 이 꿀은 조금 오래되었사옵니다. 신선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나이다. 마님은 춘희의 말에 놀라며 즉시 신선한 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춘희는 대감의 병세를 물어보고 그에 맞춰 재료 배합을 조절했습니다. 기력이 약하고 소화가 안 된다 하니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가 높은 비율로 맞췄습니다. 맵쌀 5푼, 찹쌀 5푼을 섞고 인삼은 얇게 썰어 넣었습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다져서 넣었고 밤과 잣은 가루로 만들어 섞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적당량 넣어 단맛을 더했습니다. 떡매를 힘차게 내리쳐 반죽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떡매 소리가 대감댁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찐떡을 완성하자 방 안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마님이 떡을 맛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마님은 즉시 떡을 대감께 올렸습니다. 병으로 입맛을 잃었던 대감이 떡을 한 입 먹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이게 무슨 맛이냐? 평생 먹어본 떡 중에 최고로다. 대감은 떡을 계속 먹으며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대감의 안색이 좋아지고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마님은 춘희를 불러 후하게 상을 내렸습니다. 내 덕분에 대감마님께서 쾌차하셨다. 이것은 작은 보답이니 받거라. 은자 10냥과 비단 한 필이었습니다. 춘희는 그것을 받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과분하옵니다, 마님. 아니다. 내 재능은 이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느니라. 그날부터 김대감 댁은 춘희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다른 양반댁에도 퍼져나갔습니다. 한양 외곽에 신의 혀를 가진 떡장인이 있다더라. 그 떡을 먹으면 병도 낫는다더니 어디 한번 주문해 볼까. 손님이 점점 늘어났고 춘희의 떡집은 하루하루 번창해 갔습니다. 춘희는 번 돈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것으로 약을 지으시옵소서. 아이고, 고맙구나. 춘아, 내가 있어 이 할미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할머니는 춘희가 번 돈으로 약을 지어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춘희를 불러 앉혔습니다. 춘아, 내 너에게 줄 것이 있다.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춘희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떡 만드는 비법이 적힌 책과 땅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떡집의 문서다. 이제 내 것이니라. 할머니, 이것을 어찌 받을 수 있사옵니까? 넌 내 진짜 손녀나 다름없다. 당연히 내 것이니라. 할머니는 또한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평생 기록해온 장부다. 오늘 너를 내 양녀로 삼는다는 것도 여기 기록하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에 글을 썼습니다. 숙종 35년 9월, 나 김씨는 춘희를 양녀로 삼노라. 그리고 자신의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이제 넌 법적으로도 내 딸이니라. 누가 뭐라 해도 당당히 맞서거라. 춘희는 그 장부를 받아들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그래, 춘아. 넌 착한 아이다. 이 떡집을 잘 지켜다오. 그날 밤 할머니는 춘희의 손을 꽉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춘희는 할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김대감 댁과 마을 사람들도 모두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시옵소서. 소녀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나이다. 춘희는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깊이 절하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춘희는 혼자가 되었으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기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희는 떡집으로 돌아와 간판을 새로 걸었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떡집. 할머니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춘희의 떡집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떡집이 되었습니다. 양반댁은 물론이고 평민들까지도 춘희의 떡을 먹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춘희는 할머니가 남긴 비법과 자신의 절대후각, 절대미각을 활용하여 계절마다 최고의 떡을 만들어냈습니다. 봄에는 쑥떡, 여름에는 수리취떡, 가을에는 밤떡, 겨울에는 약떡.
모든 떡이 완벽했습니다. 춘희는 번 돈을 모아 떡집을 더 크게 단장했습니다. 새 떡시루를 들이고 가게 앞에 큰 간판을 걸었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떡집 신의 코와 혀를 가진 떡장인.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에도 띄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춘희가 떡을 만들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소문난 그 떡집이로구나. 춘희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 새어미 박씨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으나 춘희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어미. 춘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씨는 떡집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어미, 어찌 이곳을. 박씨는 춘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소문을 들었다. 뚱보 춘희가 떡장인이 되어 떼돈을 벌고 있다더구나. 소녀는 그저 할머니께 배운 대로. 할머니, 무슨 할머니? 박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내 딸인데 이 떡집도 당연히 내 것 아니냐?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 떡집은 돌아가신 김씨 할머니께서 소녀에게 물려주신 것이옵니다. 뭐, 감히 어미에게 대들어? 박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내 딸이니 내가 번 돈도 내 것이고 이 떡집도 내 것이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떡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남자로 기름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박씨 마님. 여기 계셨구려. 박씨가 그 남자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씨, 잘 오셨소. 이것이 내 딸이오. 남자는 춘희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허허, 소문대로 뚱보로구려. 하지만 떡 솜씨는 대단하다니 한번 맛을 봐야겠소. 남자는 김씨라는 이름의 미국상이자 떡집 주인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여러 떡집을 운영하는 부자였으나 춘희의 떡집이 유명해지자 손님이 줄어들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춘희가 만든 떡을 집어먹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이것이 정말 대단하구려. 김씨는 박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떡집을 우리가 차지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소. 그러니까 말이오. 내 딸이니 당연히 내 것 아니겠소. 두 사람은 춘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아, 어서 이 떡집의 문서를 내놓거라. 문서는 소녀의 것이옵니다. 할머니께서 소녀를 양녀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딸인데 무슨 양녀? 박씨는 춘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문서를 내놓지 못할까? 안 되옵니다. 춘희가 버티자 김씨가 나섰습니다. 박씨 마님, 제가 처리하겠소. 김씨는 밖에서 왈패 서너 명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봐라, 이 집의 문서를 찾아라. 왈패들이 떡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춘희는 막으려 했으나 박씨가 춘희를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밥도둑아. 왈패들은 춘희의 방을 뒤져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남긴 땅 문서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씨가 땅 문서를 집어들고 웃었습니다. 허허, 이것만 있으면 되겠구려. 춘희는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께서 소녀에게 주신 것이옵니다. 돌려주시옵소서. 닥쳐라. 내 어미가 원하니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 김씨와 박씨는 문서를 들고 떡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이 떡집은 내 것이다.
내일부터 여기서 내가 일해라. 물론 돈은 내가 가져가지. 춘희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나이다. 하지만 춘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것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춘희는 할머니의 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장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장부를 펼치자 할머니의 꼼꼼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든 일을 기록해온 분이었습니다. 춘희는 장부를 넘기다가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숙종 35년 9월, 나 김씨는 춘희를 양녀로 삼노라. 할머니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증인 2명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로다. 춘희는 장부를 품에 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에서 이사또가 춘희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나으리 소녀의 떡집을 빼앗아 갔사옵니다. 누가 빼앗아 갔느냐? 소녀의 새어미 박씨와 미곡상 김씨옵니다. 사또는 박씨와 김씨를 불러들였습니다. 박씨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것은 제 딸이옵니다. 딸이 번 것은 당연히 어미의 것 아니옵니까? 사또가 춘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저 여인의 딸이냐? 예, 나으리. 소녀는 박씨의 의붓딸이옵니다. 하지만 춘희는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김씨 할머니의 양녀이기도 하옵니다. 이것이 증거옵니다. 사또는 장부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기록과 도장이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로다. 내가 양녀로 입적되었으니 떡집은 내 것이 맞느니라. 박씨가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되옵니다. 어미를 두고 무슨 양녀옵니까? 그때 마을 사람들이 관아로 몰려들었습니다. 김대감댁 마님을 비롯하여 춘희를 아는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대감댁 마님이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첩이 증언하겠나이다. 말해보거라. 저 박씨라는 여인은 1년 전 한겨울에 저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았나이다. 저희 집 하녀가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하였나이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증언했습니다. 저도 보았나이다. 눈 내리는 밤에 춘희가 쫓겨나 울고 있었나이다. 박씨는 춘희를 밥도둑이라 욕하며 내쫓았나이다. 춘희는 김씨 할머니께서 거두어 키우셨나이다. 할머니께서 춘희를 딸처럼 아끼시는 것을 저희 모두 보았나이다. 사또는 증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이 충분하구나. 박씨, 내가 딸을 버렸으니 이제 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느니라. 박씨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 나으리. 하지만 사또는 단호했습니다. 닥쳐라. 그리고 김씨, 내가 왈패를 동원하여 남의 집을 뒤진 것은 명백한 범죄다. 김씨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곤장 30대에 처하고 빼앗은 문서를 즉시 돌려주어라. 포졸들이 김씨와 박씨를 끌고 나가 곤장을 쳤습니다. 딱, 딱, 딱. 두 사람의 비명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춘희는 돌려받은 문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지켜냈나이다. 사또는 춘희에게 말했습니다. 내 떡집을 잘 지켜라. 그리고 다시는 저런 자들에게 속지 말 거라. 감사하옵니다. 나으리. 춘희는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씨와 김씨는 곤장을 맞고 쫓겨났고 춘희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시옵소서. 춘희는 다시 떡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와 김 씨의 공격을 이겨낸 후 춘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춘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춘희가 새어미와 미곡상을 이겼다더라. 관아에서 떡집을 지켜냈다니 대단하구나. 그 떡장이는 정말 신의 재능을 가진 개로다. 오히려 박 씨의 공격 덕분에 춘희의 명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춘희를 응원했고 더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춘희는 떡집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조수 2명을 고용하여 일손을 늘렸고 가게 앞에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의 떡집. 관아에서 인정받은 진짜 떡장인. 춘희의 떡은 이제 왕실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내관이 찾아왔습니다. 춘희라는 떡장인이 내냐? 예, 소인이옵니다. 중전마마께서 내 떡을 드시고 싶다 하신다. 내일 궁궐로 떡을 올리도록 하여라. 춘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춘희는 밤을 새워 최고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절대 후각으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내고 절대 미각으로 완벽한 배합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힘센 팔로 떡매를 내리쳐 최상의 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춘희는 떡을 궁궐에 바쳤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떡을 드시고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이 떡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올리도록 하여라. 황공하옵니다, 마마. 춘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중전마마께 떡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춘희의 떡집 앞에는 어용유용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현판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것 보게 어용 현판이 걸렸네. 중전마마께 떡을 올리는 집이라니 대단하구나. 우리 마을에서 저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나오다니. 춘희는 매주 최고의 떡을 만들어 궁궐에 바쳤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춘희의 떡을 매우 좋아하셨고 때로는 대전마마께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또 다른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미곡상 김 씨는 곤장을 맞은 후 더욱 춘희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떡집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춘희의 떡집은 날로 번창하는 것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뚱보 계집 때문에 내 장사가 망하고 있다. 반드시 복수하리라. 김 씨는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악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김 씨는 박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 씨 마님,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겠지요? 당연하지. 저 밥도둑이 잘 사는 꼴을 어찌 보겠소. 그렇다면 제게 좋은 계획이 있소. 김 씨는 박 씨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박 씨는 듣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그거 참 묘책이로구려. 이번에는 저것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춘희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평화롭게 떡집을 운영했습니다. 날마다 양반댁과 평민들에게 떡을 팔고 일주일에 한 번씩 궁궐에 떡을 올렸습니다. 어느 저녁 춘희는 할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할머니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나이다. 이제는 중전마마께 떡을 올리는 영광까지 얻었나이다. 춘희는 할머니의 무덤 앞에 떡을 놓고 절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소녀에게 주신 재능과 사랑,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춘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다가올 더 큰 위기를. 석 달이 흘렀습니다. 춘희는 매주 중전마 맞게 떡을 올리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떡집은 날로 번창했고 춘희의 명성은 한양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박 씨는 그동안 악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춘희가 떡집을 열자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춘희라는 자가 내냐? 예, 소인이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내 놈을 독살 혐의로 체포한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춘희는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독살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옵니까? 시끄럽다. 어서 따라오지 못할까? 포졸들은 춘희를 끌고 관하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춘희가 무슨 일을 저질렀대. 독살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 앞에 한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김 씨가 매수한 양반 정 씨였습니다. 정 씨가 춘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것이 바로 저를 독살하려 한 흉악한 계집이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 씨가 꾸며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이 사흘 전 저 떡집에서 떡을 사 먹었사옵니다. 그런데 떡을 먹은 후 심한 복통과 구토가 일어났나이다. 의원을 불러 진찰하니 독이 든 것이 분명하다 하였나이다. 정 씨는 보자기에 싼 떡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먹다 남은 떡이옵니다. 증거로 가져왔나이다. 춘희가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옵니다. 소녀는 절대 독을 넣은 적이 없나이다. 그때 또 다른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김 씨가 매수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도 저 떡집에서 떡을 먹고 배탈이 났나이다. 저도 그러하옵니다. 저 계집이 독을 넣은 것이 분명하옵니다. 사또가 춘희를 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춘아, 내가 정말 떡에 독을 넣었느냐? 절대 아니옵니다. 나으리, 소녀는 평생 정성껏 떡을 만들어 왔나이다. 그때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첩이 증언하겠나이다. 내가 누구냐? 저것의 새엄이옵니다. 박 씨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비뚤어졌나이다. 새어미인 저를 미워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질투하였나이다. 양반님들께 떡을 팔면서 독을 넣었을 것이옵니다. 춘희는 분노에 떨며 외쳤습니다. 새어미,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시나이까?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내가 다 안다. 사또가 곤장을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춘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다. 나으리, 소녀는 정말 억울하옵니다. 그때 김 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도 증언하겠나이다. 내가 또 누구냐? 소인은 미곡상을 하는 김 씨라 하옵니다. 저 계집이 제 장사를 방해하기 위해 저희 떡집 손님들에게도 독을 넣은 떡을 팔았나이다. 춘희는 김 씨를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김 씨와 박 씨가 꾸민 음모였습니다. 김 씨, 새어미, 이것이 모두 거짓 음모라는 것을 나으리께서 아실 것이옵니다. 하지만 사또는 증인이 너무 많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인이 5이나 되는구나. 이것이 모두 거짓이라 할 수 있겠느냐? 사또가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 춘희가 외쳤습니다. 나으리, 소녀가 직접 증명하겠나이다. 증명, 어찌 증명하겠다는 것이냐? 소녀가 직접 떡을 만들어 보이겠나이다. 그리고
이 코로 저 증거떡이 정말 소녀가 만든 것인지 밝혀 보이겠나이다. 사또는 춘희의 눈빛을 보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춘희의 눈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좋다. 마지막 기회를 주마. 관아 마당에서 떡을 만들어 보여라. 만약 내 말이 거짓이면 곤장 80대에 처하리라. 감사하옵니다. 나으리.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또가 여러 재료를 가져오게 하고 춘희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 보아라. 내 솜씨를 보겠다. 춘희는 심호흡을 하고 떡매를 들어 올렸습니다. 쿵, 쿵, 쿵. 힘찬 떡매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저 힘을 보라. 뚱뚱한 몸이 저런 장점이 있었구나. 떡매치기를 마친 후 춘희는 재료들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 쌀은 경기 광주산 햇쌀이옵니다. 수확한 지 2달이 되었나이다. 사또가 쌀을 가져온 상인에게 확인해 보니 정확했습니다. 이 꿀은 지리산 야생화 꿀이옵니다. 3달 전에 채취한 것이옵니다. 다시 정확했습니다. 이 쑥은 강화도산이옵니다. 아침 이슬 마르기 전에 뜯은 것이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이 정말 신의 코로구나. 모두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 춘희는 이어서 다른 재료들도 냄새만으로 정확히 구별해냈습니다. 이 밭은 충청도산이로되 금년 것이 아니라 작년 것이옵니다. 이 소금은 천일염이로되 간이 약하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사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의 경지로다. 그때 춘희가 정씨가 가져온 증거떡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저 떡을 살펴보겠나이다. 춘희는 정씨가 증거로 제시한 떡에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냄새를 깊이 맡은 춘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으리, 이 떡은 소녀가 만든 것이 아니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정씨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떡집에서 산 것이 분명하다. 춘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녀가 냄새만으로 증명하겠나이다. 춘희는 떡에 코를 더 가까이 대고 깊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떡에서는 찹쌀과 맵쌀이 같은 비율로 섞인 냄새가 나옵니다. 하지만 소녀는 항상 찹쌀 7푼, 맵쌀 3푼의 비율로 만든 아이다. 두 쌀의 냄새 균형이 전혀 다르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춘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쌀은 황해도산 쌀의 냄새가 나옵니다. 황해도 쌀은 흙냄새가 조금 더 강하옵니다. 하지만 소녀는 절대 황해도산 쌀을 쓰지 않나이다. 오직 경기 광주산 쌀만 사용하옵니다. 광주산 쌀은 더 맑고 단 냄새가 나옵니다. 사또가 정씨에게 물었습니다. 정씨, 내가 정말 저 떡집에서 이 떡을 샀느냐? 정씨가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춘희는 더욱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손으로만 반죽한 냄새가 나옵니다. 떡매로 제대로 친 떡은 쌀알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떡에서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사옵니다. 소녀는 반드시 떡매로 100번을 치웁니다. 춘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강하게 나옵니다.
김씨 떡집에서만 쓰는 참기름이 옵니다. 소녀는 참기름을 쓰지 않고 들기름만 쓰옵니다. 참기름은 냄새가 너무 강해서 떡의 본래 향을 가리기 때문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또가 김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씨, 내 떡집에서 참기름을 쓰느냐? 김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만.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떡집에서 만든 떡이 아니냐? 춘희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김씨가 자신의 떡집에서 만든 떡을 증거라고 가져온 것이옵니다. 소녀를 무고하기 위한 것이옵니다. 춘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으리, 이 떡에서는 독냄새가 전혀 나지 않사옵니다. 만약 정말 독이 들어 있었다면 소녀의 코가 반드시 알아냈을 것이옵니다. 사또가 증인들을 재신문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언제 떡을 먹었느냐? 한 증인이 말했습니다. 사흘 전이옵니다. 다른 증인이 말했습니다. 닷새 전이옵니다. 또 다른 증인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김씨가 급하게 증인들에게 눈짓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또가 더욱 엄하게 물었습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증인이 견디지 못하고 무릎 꿇으며 자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김씨가 저희에게 은자단양식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켰나이다. 저희는 실제로 그 떡집에서 떡을 먹은 적도 없고 배탈이 난 적도 없나이다. 다른 증인들도 연달아 무릎 꿇었습니다. 저희도 그러하옵니다. 김씨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또가 김씨와 박씨, 정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놈들 무고죄를 저지르다니. 사또는 그때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10여 년 전 병으로 죽을 뻔했을 때 어느 할머니가 만들어준 떡을 먹고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추르나, 혹시 내 할머니가 김씨라 하셨느냐? 예, 나으리. 김씨 할머니께서 소녀를 거두어 키우셨나이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나를 살려주셨느니라. 내가 젊었을 때 중병을 앓았는데 그 할머니의 약떡을 먹고 살아났느니라. 사또는 춘희가 만든 떡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하며 재료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이 냄새는 바로 그때 그 할머니의 떡과 같구나. 춘아, 내가 진짜 그 할머니의 제자로다. 사또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 박씨, 정씨, 너희는 무고죄로 곤장 80대에 처한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은 각각 곤장 30대에 처하라. 포졸들이 김씨, 박씨, 정씨를 끌고 나가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비명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춘희는 사또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나으리,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아니다. 내 재능이 내 결백을 증명한 것이니라. 그리고 내 할머니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게 되었구나. 마을 사람들이 춘희를 둘러싸고 박수를 쳤습니다. 춘희가 이겼다. 신의 코가 진실을 밝혔구나. 저것이 진짜 떡장이니로다. 춘희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할머니께서 주신 재능으로 결백을 증명하였나이다. 곤장을 맞은 김씨, 박씨, 정씨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씨. 사또가 다시 김씨를 불렀습니다. 예, 나으리. 김씨는 곤장을 맞아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로다. 과거에도 다른 상인들을 모함한 기록이 있느니라. 사또는 김씨의 과거 기록을 펼쳐 보였습니다. 김씨는 전에도 경쟁 상인을 거짓으로 고발한 적이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엄히 처벌하겠노라.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 너는 무고죄와 위증교사죄로 곤장 80대를 더 맞고 향후 10년간 한양에서 장사를 그만오라. 그리고 내가 가진 떡집 모두를 폐쇄하고 재산의 절반을 관에 몰수하노라. 김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 그러시면 소인은 어찌 살라는 말씀이옵니까? 내가 춘희를 망하게 하려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가벼운 처벌이니라. 김씨는 끌려나가며 춘희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으나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박씨의 차례였습니다. 박씨. 예, 나으리. 박씨도 곤장을 맞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새어미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춘희를 한겨울에 내쫓았느니라. 그것도 모자라 거짓 증언으로 춘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느니라. 사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씨, 너는 곤장 50대를 더 맞고 춘희에게 10보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영원히 그만오라. 만약 이 일을 어기면 유배형에 처하리라. 박씨가 춘희를 향해 울며 애원했습니다. 춘아, 새어미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춘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어미라 부르지 마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남남이옵니다. 춘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녀를 밥도둑이라 욕하시며 눈 내리는 밤에 내쫓으셨을 때 이미 어미는 아니셨나이다. 그리고 이번에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셨으니 이제 원수일 뿐이옵니다. 박씨는 통곡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춘아, 춘아. 하지만 춘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씨와 거짓 증인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양반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고발에 가담한 죄로 곤장 50대를 더 맞고 벼슬길이 영원히 막혔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각각 곤장 30대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모든 판결이 끝난 후 사또는 춘희를 불렀습니다. 춘아, 내가 오늘 보여준 재능은 참으로 하늘이 내린 것이로다. 과찬이옵니다. 나으리. 앞으로도 그 재능을 잘 쓰거라. 그리고 내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명심하겠나이다. 나으리. 사또는 춘희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은자 10냥과 함께 정직한 떡장인이라는 현판을 하사했습니다. 이 현판을 내 떡집에 걸거라. 이것은 관에서 내 결백과 재능을 인정한다는 증표니라. 황공하옵니다. 나으리. 춘희는 현판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아를 나온 춘희는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춘희가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구나. 신의 코와 혀를 가진 떡장인 김대감댁 마님도 춘희를 찾아왔습니다. 춘아,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마님, 그때 증언해 주신 덕분이옵니다. 아니다. 내 재능이 널 구한 것이니라. 춘희는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또가 하사한 정직한 떡장인 현판을 떡집 앞에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춘희의 떡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춘희의 떡을 먹기 위해
한양 전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관아에서 인정한 떡장인의 떡이다. 신의 코와 혀로 만든 떡을 먹어야지. 춘희는 매주 중전마마께 떡을 올렸고 양반댁과 평민들에게도 떡을 팔았습니다. 떡집은 조수를 5명으로 늘려야 할 만큼 바빴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춘희는 이제 30이 되었습니다. 떡집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고 춘희는 많은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제자들에게 할머니께 배운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가르쳤습니다. 떡은 정성이니라. 재료를 고를 때도 반죽할 때도 찔 때도 모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예, 스승님. 춘희는 할머니처럼 제자들을 아끼며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춘희는 길에서 거지 2명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김씨와 박씨였습니다. 10년 전 관아에서 처벌받은 후 김씨는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박씨도 갈 곳이 없어 김씨와 함께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춘희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희, 아니, 떡장인 나으리. 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들이 잘못했나이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배가 고파서. 박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춘아, 이 늙은이가 정말 잘못했다.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다오. 춘희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춘아, 미움은 미움을 낳고 용서는 평화를 낳는 법이니라. 춘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오시옵소서. 춘희는 두 사람을 떡집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떡과 밥을 내주었습니다. 드시옵소서. 김씨와 박씨는 울면서 떡을 먹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춘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두 분을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나이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곳으로 오시옵소서. 하루 한 끼는 드리겠나이다. 김씨와 박씨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춘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옵소서. 이것은 용서가 아니옵니다. 그저 할머니께서 소녀에게 베푸신 자비를 갚는 것일 뿐이옵니다. 그날부터 김씨와 박씨는 매일 아침 춘희의 떡집에서 한 끼를 얻어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사하며 살았고 다시는 춘희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춘희는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떡집은 더욱 커져서 이제는 궁궐에도 정기적으로 떡을 올리는 공식 어용 떡상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떡집을 차려 한양 곳곳에서 김씨 할머니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춘희는 늘 할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할머니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나이다. 이제 한양 전체에 할머니의 떡 비법이 퍼졌나이다. 춘희는 무덤 앞에 떡을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소녀에게 주신 재능과 사랑,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나이다. 춘희는 떡집으로 돌아와 오늘도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떡매 소리가 한양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밥도둑이라 불리며 버림받았던 뚱보 소녀는 이제 한양 최고의 떡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제자들을 키워내며 할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밥도둑이라 불리며 새어미에게 쫓겨났던 소녀. 하지만 그 몸속에는 신이 내린 3가지 재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힘센 팔, 절대후각, 절대미각. 할머니의 사랑으로 그 재능을 꽃피우고 새어미와 간악한 상인의 음모를 물리치며 마침내 한양 최고의 떡장인이 된 춘희. 그녀는 자신을 버린 새어미와 자신을 망하게 하려던 원수에게도 결국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춘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버린 것 속에 보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정성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춘희처럼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꽃 피우시기를 바랍니다.